예, 협상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oint Venture Strategies라는 책의 어떤 저자죠. 일본의 그 시시도 교수, 그 히토츠바시 대학의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는 그 UC 버클리 대학의 그 비지팅 프로페서, 그러니까 초빙 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외에도 지금 아마 두 분이 업계에 계시는 분인데, 이 두 분들이 아마 실무적인 내용을 같이 이렇게 참가해서 이 책을 저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실무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인트 벤처 관련된 책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분이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시너지 극대화의 필수적인 자원을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그 협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단기적으로 그 협상에서 이 목표는 시너지 극대화입니다. 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 자본과 인적 자원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 자원을 제외한 모든 자본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자본이죠. 기술 자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그 이러한 기여 자원을 몰입할 수 있게끔 그 유인하는 그러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인 협상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제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두 번째는 총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 이제 엑싯 권한을 어떻게 그 협상할 거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유인 협상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 극대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무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어떤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제 통제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협상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의결권 배분이죠. 그 의결권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통제권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지분 비율대로 배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설사 그 50대 50 조인트 벤처라도 한쪽 파트너가 운용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과 그리고 이제 개도국 사이의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개도국의 어떤 그 로컬 시장에서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 때문에 그 이 로컬 파트너에게 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지분 구조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자본 기여를 기꺼이 할 수 있게끔 이 통제 배분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수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축출의 리스크를 항상 그 염려하게 됩니다. 스퀴즈 아웃이죠. 그러니까 지분이 적다 보니까 하시라도 그 과반수 이상 주주들이 이 지분을 사가거나 아니면은 뭐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합작에서 오퍼레이션의 결정적인 어떤 인적 자본을 파트너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그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제 경영 통제에서 이 간접적으로 합작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핵심 인사의 인사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기업 으로 이제 보고 라인을 어떻게 구축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경영 통지에 해당되는 거죠. 경영 통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합작에서 경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이사회 및 경영팀 구성 관련된 협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사회 의석수라는 것은 오너십, 지분 비율대로 배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인적 자원을 기여하는 그런 파트너의 경우에는 주주 간 협약에 의해서 비록 재무적 이 자본은 적게 투자를 하지만 합작에서 성공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인적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이사회 이 의석수 이 배정을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양자 합의하에. 이런 경우에는 이 지분율은 낮다 하더라도 종료 주식을 통해서 이 의결 이 비중을 달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파트너 한쪽에서 CEO 임명 등을 통해서 회사 경영을 책임진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영 방향에 대해서 이 거부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수 주주의 경영 참가 방법으로는 이사회 멤버를 획득하는 게 중요한 어떤 참가 방법 중에 하나죠. 또한 이제 이사회 아젠다 항목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승인하는 권리를 가지면은 경영 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주주가 지명한 이사회 멤버가 이사회 소집 요건에 어떤 이사회 멤버의 동의가 반드시 포함되게 하면은 경영 참가를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강력한 것은 이미 결정해 놓은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 배분과 이제 관련된 협상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는 합작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즉 인수합병이라든지 해산, 정관 변경 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합작에서 오퍼레이션을 확장하는 이슈, 그리고 추가 투자에 따른 지분 변화가 있을 그런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대규모 자금 집행이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거부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모기업과 한쪽 모기업과 합작회사 간에 협약을 실행을 하는데 서로 간에 합작회사와 모기업 간에 이러한 계약의 실행이 다른 파트너에게는 어떤 이해상충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정치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부권 부여를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경영 교착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다수 지분 투자를 많이 한 쪽 파트너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전혀 경영에 본인들의 의사가 이렇게 반영되기가 힘드는 그런 상황이면은 합작회사를 할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다수 지분 파트너에게는 콜옵션을 줘서 소수 지분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소수 지분 파트너에게는 팔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부권을 이제 부여하는 방법은 주주 계약서 그리고 이제 정관, 합작회사 정관에 이제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종류 주식을 거부권과 더불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정관에 이제 이 주주의 클래스 미팅에서 이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 종류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수 의결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클래스 A 주식, 클래스 B 주식 이렇게 나누어서
그 클래스 A 주식이든 클래스 B 주식이든 한쪽이 일반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뭐 10배 뭐 이렇게 그 특히 창업주 같은 경우에 뭐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결권이 10배 정도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20배까지 되고 이렇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렇게 종류 주식을 그렇게 발행을 하더라도 정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효력을 얻으려면은. 왜냐하면 그 주주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적 효력만 있는 겁니다. 채권적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의 어떤 채권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회사법 틀 내에서 강행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그 정관 내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나라에는 참고로 이게 종주식 그렇게 이제 복수 의결권 허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의 권한입니다. 특히 이제 그 한쪽에서 합작해서 경영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정보 공개 요구 권리를 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보 공개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는 아까 그 소수주주가 경영권 참가하는 경우와 비슷한 게 이제 1번, 2번 항목입니다. 그 이사회 멤버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의결 대상 항목들에 대한 사전 합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에 더해서 이사회를 되도록이면 개최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재무 담당 임원, 회계 담당자를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그 정보 공개 요건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관에 계약서뿐 아니라 정관에다가 그 정보 공개 요구 권리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합작회사에 파견된 임원은 모기업의 이제 합작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견된 임원은 모기업의 임원이기도 하지만 모기업의 그 간부이기도 하지만 합작회사의 임원이기 때문에 그 합작회사의 어떤 이 충실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모기업 입장에서는 파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작회사에 일어나는 일을 모기업에 보고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상충 관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합작회사 임원의 그 이중 자격에 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 계약서에 명시함으로 인해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총수익과 이제 관련된 협상입니다. 그래서 총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수익과 그리고 거래 수익, 그다음에 보조 수익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총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협상의 어떤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각자가 실현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투자 수익은 해당 항목이 배당과 나중에 이제 청산했을 때 지분 매각 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종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분 매각을 어떻게 깔끔하게 하고 나올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투자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으로 엑시스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투자 수익 배분 협상에서는 먼저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할당할 거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체로 이제 로컬 투자자들은 사내 유보를 통해서 장기 성장을 이제 추구를 하죠. 반면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조기 투자 회수를 위한 배당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합작계약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배당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정 유보 사항들, 그다음에 수익 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래 수익인데, 거래 수익이라는 것은 한쪽 파트너가 이제 상품 그리고 이제 권리 등의 거래를 통해서 그 수령하는 계약상의 어떤 수익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 배경을 보면은 합작회사의 특히 이제 합작회사 성공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인적 자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파트너가 기꺼이 그 인적 자본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래 수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분 비율 이상으로 배분을 해줘야 기꺼이 그 인적 자본을 합작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합작회사에 기여하는 자원에 비례하는 이 총수익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이 돼야 된다. 합작회사 이 파트너들의 인적 자본 기여도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너십 비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비율대로 배분할 경우에는 불공평한 배분이 될 수가 있다. 그 동일한 이 그룹 내에서 거래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비록 그 시장 거래라고 하더라도 한쪽 파트너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대 파트너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특히 합작회사가 코스트 센터일 때, 합작회사는 이제 코스트 센터 그리고 프로핏 센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트 센터일 경우에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생산 거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경우죠. 판매나 이런 거는 이제 모기업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트너들은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보다는 이제 거래 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 거고요. 거래 수익 실현 방법으로는 마크업 방법, 이거는 이전 가격에서 판매 원가를 뺀 그 판매 원가에서 이제 그 추가하는 마크업 부분을 이제 거래 수익의 구성 요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열티, 그 다음에 이제 합작회사에 제공하는 대가로서 이 서비스 피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웃소싱 협약으로 보조 그 계약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작회사 파견하는 그 파견 인력에 대한 어떤 인건비도 거래 수익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이 피, 경영을 대신해 주는 데 대한 어떤 대가, 그리고 제공한 론에 대한 어떤 이자도 이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래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파트너의 기회주의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이 거래 한쪽 그 모기업과 합작회사 간의 거래는 이 이사회의 공식적인 의결만으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사회 멤버들을 선정한 파트너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이 의결만 이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거래는 사전 승인 또는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수익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수반하는데, 모기업 합작회사 거래, 이걸 셀프 딜링이죠.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쭉 언급을 했었고, 두 번째가 과세 리스크입니다. 그 모기업과 합작회사 간 이루어지는 거래의 이전 가격, 그리고 비용 손실 인정 부분, 그 원천 징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 그 과소자본 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론으로 이렇게 그 부채를 과다하게 이렇게 그 출자를 그러니까 자본금 대신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을 이렇게 받아가는 이자 수익을 받아감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에 대한 그 세 부담을
이 경감시키는 그런 시도를 세무 쪽에서는 이 철저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소자본세제인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기업과 합작회사의 거래가 사실상 그 반독점 위반 리스크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을 완화하는 거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 수익입니다. 이건 파트너 한쪽 또는 파트너 양쪽에게 개별적으로 가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파트너와 공유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수익을 증가시키지만 그 상대방한테 손실은 또 주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또 이전될 수도 없습니다. 통상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시너지 형태를 가진다. 예를 들자면은 파트너사로부터 파견 나온 직원으로부터 노하우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는 그 학습이 대표적인 이 보조 수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JV를 통해서 이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JV로부터 이 직접적으로 어떤 효율성, 모기업 자산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게 있고, 학습을 통해서 모기업의 자회사, 관계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 수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조 수익은 협상할 때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잠재 파트너에게. 그러면은 사실은 이 나중에 패키지 딜을 할 때 이 잠재 수익 가지고 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의 보조 수익에 대해서는 통찰력을 가지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협상에서. 또한 이제 보조 수익은 당연한 거지만 내부 승인 절차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조 수익은 투자 수익 그리고 이제 거래 수익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엑식 권한에 대한 협상입니다. 엑식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이 자원 기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유인 협상 전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엑싯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엑싯을 통해서 기여 자원을 어떻게 잘 회수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파트너가 이제 JV에 자원을 기꺼이 기여할 거냐 아닐 거냐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엑싯 리스트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가 이게 협의 도중에 엑싯하는 리스크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협입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취득하고 아무리 비밀 유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중간에 엑싯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투자되는 이 협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죠. 또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엑싯을 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엑싯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엑싯 하는데 문제가 없는 파트너는 기본적으로 이 우호적인 협상 포지션 위치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엑싯이 너무 과도하게 후해지면은 이 합작에서 몰입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싯의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계획된 합작 계약의 종료가 있을 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그리고 이제 파트너의 귀책 사고로 인한 종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작 계약이 어떤 계획된 경우가 보면은 만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작회사는 예를 들어서 5년으로 한다, 7년으로 한다, 이렇게 만기를 정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합작회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합작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합작 계약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작회사 자체가 파산하는 경우죠. 사업 수행 불능인 경우. 그 다음에 경영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그리고 파트너가 이제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죠. 그 다음에 파트너 측 이제 통제의 변화입니다. 통제 수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통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이라든지 그 파트너가 인수가 누구한테 인수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합작회사에 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 비즈니스라든지 모기업의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3자한테 양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제 종료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작 계약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다든지 파트너의 전략의 변화, 그러니까 합작 계약이 우리 비즈니스에 더 이상 맞지 않다든지 이런 전략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엑싯 원인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엑싯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든지 청산하든지 아니면 리펀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엑싯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리펀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LLC, 그러니까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조합원들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리펀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다뤄야 될 부분은 주식 매각입니다. 주식 매각은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right of first refusal이라 그래서 이 지분 매수 우선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상대 파트너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 매입 거절을 하지 않으면은 제3자한테 이제 지분 매각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는 거죠. 이거는 파트너와 합의하기 전에는 다른 제3자하고는 주식 매각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거는 좀 더 광범위한 조치죠. 그 다음에 풋옵션과 콜옵션 조항을 넣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경매 방식입니다. 텍사스 슛아웃이라는 방식이 있고, 세일 슛아웃 방식이 있고, 러시안 룰렛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텍사스 슛아웃은 옆에 조그만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한쪽 파트너가 선택한 가격에 상대방이 지분을 인수해 줄 것을 이 파트너 A가 제시를 합니다. 근데 파트너 B가 만약에 그 가격에 거절을 한다. 그러면은 B는 A 지분을 역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텍사스 슛아웃이고요. 세일즈 슛아웃은 A가 선택한 가격에 이 본인의 이 주식 매각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내가 이 가격에 팔겠다. 그러면 B가 만약에 그 가격에 우리가 사지 않겠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B는 A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낮게 이 A한테 우리가 이런 더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안 룰렛은 A가 이제 선택한 가격에 지분 매각을 이제 하겠다고 B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B가 거절할 경우에는 B가 만약 거절한다. 그러면 A는 이 자기가 제시한 가격에 B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 슛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 입장이죠. 참고로 이런 방식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유인 협상이라는 것은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기여 자본 몰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상이다. 그래서 이 유인 협상에는 통제 배분 협상, 총수익 배분 협상, 그리고 엑싯 권한 협상 등이 있다. 통제 배분 협상에는 이제 의결권, 그리고 이사회 및 경영팀 구성, 거부권, 정보 공개 등과 관련된 협상이다. 총수익 배분 협상에는 투자 수익, 거래 수익, 보조 수익 세 가지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그 다음에 합작회사 종료 때 기여자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몰입 수준과 연결되기 때문에 엑싯 권한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분 매각을 통한 엑싯 방법에는 지분 매입 우선권과 풋, 콜 옵션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